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는 예술작품으로 어우러진 공공예술 도서관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이 도서관은 건축계의 시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오늘은 이 안양 파빌리온에 가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천재로 공인된 위대한 인간을 파헤친 위인전기 한 권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쓰기도 했던 월터 아이작슨이 쓰고 신봉아가 옮겼습니다. 해부학, 화석, 조류, 심장, 비행기기, 광학, 식물학, 지질학, 수류, 무기 등 인간이 알고 싶었던 모든 지식에 도전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진 남자,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의 기록 속으로 걷는 산책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토요일에 태어났고 바로 다음 날 빈치 교구 교회에서 현지 사제에게 세례를 받았다. 당시의 세례반은 지금도 그곳에 있다.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그의 세례식은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다. 피에로 디말볼토를 포함한 대부와 대모 10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세례식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또한 현지의 저명한 상류층도 손님으로 참석했다. 일주일 뒤 피에로 다빈치는 카테리냐와 젖먹이 아들을 두고 피렌체로 돌아갔고 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고객들을 위한 서류를 공증했다. 레오나르도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자연은 사랑으로 잉태된 아이, 러브 차일드, 사생아를 일컫는 완곡한 표현에 더 많은 것을 베푼다는 암시적인 글이 그의 노트에 남아있다. 불안하고 공격적인 상태로 성교하는 남자는 짜증 많고 신뢰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한다. 하지만 서로 몹시 사랑하고 갈망하는 남녀 사이에서 잉태된 아이는 뛰어난 지성과 재치와 활력과 사랑스러움을 품고 태어난다. 그가 자신을 후자에 속한다고 믿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희망해 볼 수 있다. 레오나르도가 피렌체에서 10대를 보내는 동안 알베르티는 이미 60대였고 대체로 로마에서 지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냈을 법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티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레오나르도는 알베르티의 논문을 공부했고 의식적으로 그의 글과 태도를 모방하려 했다. 알베르티는 모든 언행에 있어 우아함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레오나르도는 이런 스타일에 큰 매력을 느꼈다. 사람은 세 가지 분야에서 반드시 뛰어난 기교를 보여야 한다. 알베르티는 이런 글을 남겼다. 도시 산책, 말타기, 말하기.
이 세 가지 일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레오나르도는 세 가지 기교를 모두 완벽히 익혔다. 알베르티의 회화로는 기하학을 이용해 어떻게 멀리 떨어진 물체들을 2차원 평면 위에 옮길지 계산함으로써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 분석을 확장했다. 그는 화가들과 그들이 묘사하려는 물체들 사이에 얇은 베일을 들이우고 각각의 요소가 베일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는지 기록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새로운 방식은 회화뿐 아니라 지도 제작, 무대 디자인까지 다양한 영역의 발전을 가져왔다. 미술에 수학을 적용함으로써 알베르티는 화가의 지위를 격상시켰고 시각예술이 다른 인문주의 분야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레오나르도는 훗날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대표적 인물이 된다. 왼손잡이인 레오나르도는 글을 쓸 때 이 책이나 다른 일반적인 문서와는 반대 방향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것도 각각의 알파벳의 좌우가 뒤집힌 형태로 기록했다. 바사리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거울에 비춰봐야만 읽을 수 있는 글이라 표현했다. 혹자는 레오나르도가 자신의 글을 암호화하려고 이런 필기법을 개발했다고 믿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의 글은 거울이 있든 없든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왼손잡이의 경우 왼쪽으로 이동하며 글을 써야 잉크 자국이 손에다 번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었다. 레오나르도의 친구이자 수학자인 루카 파치올리는 레오나르도의 거울 글씨를 언급하면서 다른 왼손잡이들도 같은 방식을 이용한다고 썼다. 손글씨에 관한 15세기의 인기 서적에는 왼손잡이 독자들을 위해 왼손글씨 혹은 거울글씨를 잘 쓰는 비결이 소개되기도 했다. 다른 예술가들은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사용했지만 레오나르도는 조금 달랐다. 그는 풍광 자체가 목적인 풍경화를 그렸다. 따라서 그의 아르노강 골짜기 그림은 유럽 미술사상 최초의 풍경화 후보라 할 수 있다. 지질학적 리얼리즘도 놀랍다. 울퉁불퉁한 암석의 노출된 부분이 강물에 침식된 모습이나 퇴적암의 켜켜이 쌓인 층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가 남은 평생 마음을 빼앗긴 주제이기도 했다. 거의 완벽한 원근법의 이용과 저 멀리 지평선과 대기의 경계가 흐려지는 모습도 훌륭하다. 그는 나중에 이 광학 현상을 대기원근법이라고 명명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움직임을 전달하는 젊은 예술가의 솜씨다. 나무 이파리와 그림자를 빠른 손놀림의 곡선으로 표현해 마치 미풍에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살렸다. 웅덩이로 떨어지는 물은 빠른 손놀림의 손으로 표현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더했다. 그 결과 탁월한 자연관찰 능력이 잘 드러나는 사랑스러운 그림이 완성됐다. 레오나르도는 단 한 번도 여자와 교제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고 종종 이성 간의 성교에 혐오를 드러내곤 했다. 그는 노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교접 행위와 거기에 사용되는 신체기관은 너무도 역겨우므로 얼굴의 아름다움과 행위자들의 치장과
억눌리는 충동이 없다면 자연은 인류라는 종을 잃게 될 것이다. 동성애는 피렌체 예술계나 베로키오의 작업실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베로키오는 평생 미혼이었고 남색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는 보티첼리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예술가 가운데 동성애였던 사람으로는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벤베노토 첼리니, 또 로마 초의 기록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동성애를 남성적 사랑이라 명명했는데 이것은 피렌체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라 독일에서는 피렌체 사람을 뜻하는 플로렌처가 동성애자의 속어로 사용되었다. 입가의 그림자와 부드러운 스푸마토 기법 때문에 모나리자의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 미묘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을수록 더 환하게 빛나는 미소가 완성된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기술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현상을 규명했다. 선명한 미소는 높은 공간 주파수의 이미지보다 낮은 공간 주파수의 이미지에서 훨씬 더 눈에 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신경과학자 마거릿 리빙스턴의 말이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서 시선을 배경이나 모나리자의 손 쪽에 두면 그녀의 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낮은 공간 주파수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녀의 입을 똑바로 쳐다볼 때보다 훨씬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 세필드 할람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레오나르도는 같은 기술을 라벨 페로니에르뿐 아니라 최근 발견된 라벨라 프린시페사에도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소는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레오나르도의 궁극적인 깨달음이 담겨 있다. 그의 특기는 감정의 외부 반현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모나리자를 통해 그는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절대로 진짜 감정을 전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스푸마토 같은 특징이, 베일이 늘 존재한다. 로마에서 레오나르도를 알고 지내던 작가 겸 궁정인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레는 레오나르도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 중 한 명이지만 자신이 그토록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 분야를 혐오하고 그 대신 과학을 배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레오나르도는 교황으로부터 작품 하나를 의뢰받았지만 그것을 완성할 마음은 없어 보였다. 그가 완성된 그림 위에 바를 바니쉬를 증류하는 작업에만 매달리자 교황은 이렇게 불평했다. 이 사람은 절대 그 무엇도 완성하지 못하겠구나. 시작도 하기 전에 마무리할 생각부터 하고 있으니. 그것을 제외한다면 레오나르도는 새로운 의뢰를 받거나 새 작품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가 붓을 잡는 경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그림을 천천히, 꼼꼼히, 더 완벽하게 다듬을 때뿐이었다. 레오나르도는 여전히 과학과 공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레오나르도의 손은 펜과 메스를 모두 능숙하게 다뤘다. 탁월한 관찰력과 시각기억 덕분에 그의 그림들은 이전에 그렸던 해부학 교과서보다 월등히 나았다.
그는 그림쟁이로서의 재능을 한껏 발휘해 검은색 초크로 섬세한 밑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색의 잉크와 물감을 입혔다. 왼손으로 그린 곡선 해칭으로 뼈와 근육의 형태의 부피감과 입체감을 부여했고, 가느다란 손으로 그 위를 덮은 힘줄과 섬유를 표현했다. 각각의 뼈와 근육은 서너 방향에서 그려졌으며 때로는 여러 개의 층으로 혹은 분해된 형태로 그려졌다. 마치 그가 해체한 다음 자세히 그려놓은 한 점의 기계 장비처럼 그 결과는 과학과 예술 양쪽의 위대한 승리였다. 레오나르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왜 피렌체를, 그것도 이번에는 아주 영영 떠났는지 이해해야 한다. 한 가지 이유는 단순하다. 그는 밀라노를 더 좋아했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도, 그를 고소하는 이복 동생들도, 그를 괴롭히는 아버지의 망령도 없었다. 밀라노는 공화주의자들이 아닌 왕족의 통치를 받았고, 허영의 소각 이후의 긴장감이 아니라 야외극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그곳엔 감독위원회가 아니라 그를 애지중지하는 후원자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레오나르도를 누구보다 아끼는 샤를 당부아즈였다. 그는 프랑스 국왕이 임명한 총독으로 피렌체인들에게 유려한 편지를 보내 피렌체 출신 레오나르도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상기시켜주기도 했다. 레오나르도와 달리 미켈란젤로는 다툼이 잦았다. 한 번은 그가 한 피렌체 예배당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젊은 예술가 피에트로 토리자노를 모욕했다. 토리자노는 주먹을 꽉 쥐고 내 손가락 관절 밑에서 비스킷처럼 바스러지는 코뼈와 연골이 느껴질 정도로 그의 코를 세게 가격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미켈란젤로는 남은 평생 코가 부러진 채 살아야 했다. 그의 살짝 굽은 등과 꼬질꼬질한 외모는 근육질에 잘생기고 맵시가 좋은 레오나르도와 대비를 이뤘다. 레오나르도는 잘생기고 도시적이고 언변 좋고 멋쟁이처럼 차려입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신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비밀스러웠다라고 미켈란젤로의 전기작가 마틴 게이퍼드는 기록했다. 1482년 레오나르도가 밀라노로 떠날 당시 미켈란젤로는 고작 7살이었다.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피렌체의 소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그는 한 석공 가족과 함께 시골에서 지냈다. 레오나르도가 밀라노에서 지내던 12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의 신의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는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잘나가는 피렌체 공방에서 도제 생활을 했고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으며 1496년 로마로 가서 성모가 예수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담은 조각상 피에타를 만들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죽음의 전령인 발작이 찾아왔다 라고 바사리는 설명한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머리를 끌어안음으로써 그를 부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호의를 보이고 그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라는 동안 그 무엇보다 신성한 레오나르도의 영혼은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음을 깨달으며 왕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완벽한 장면이라 훗날 많은 화가의 그림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이다. 이와 같이 그의 최후는 아주 적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진다.
아끼는 그림들로 둘러싸인 채 편안한 저택의 침대에서 자신을 몹시 사랑하는 강력한 왕의 팔에 안겨 잠든 모습으로. 하지만 레오나르도에 관해서라면 아무것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가 왕의 품 안에서 죽는 이미지는 또 하나의 정서적인 신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국왕 프랑수아가 5월 3일 생제르맹에서 포고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곳은 앙부아즈에서 이틀간 말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러므로 포고가 발표되기 전날 그가 레오나르도 곁에 머물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곁에 머물 수 있었을 것도 같다. 문제의 포고는 국왕이 발표한 것이지만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다. 거기에 서명한 사람은 국왕의 장관이었고 당시 의회 기록에는 현장에 왕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왕이 앙부아즈에서 그의 죽어가는 천재의 머리를 끌어안고 있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늘이 내리고 인간의 능력 밖에 존재하는 초인을 가리켜 천재라고 한다면 겨우 천재라는 단어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인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일 것입니다. 그가 완성시키지조차 못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몇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증명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신국판 사이즈의 650페이지 분량으로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내용이지만 숨 쉴 겨를 없이 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며 함께 걸었던 흥미진진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